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1910년대 독립운동과 그리고 3.1운동,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1910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단으로 막 이렇게 억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몰래 비밀 결사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국내 비밀 결사단체 몇 군데 이제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립의군부라고 나오죠. 이 독립의군부에 나오는 요 임병찬이요, 유생 출신입니다. 임병찬이 최익현의 제자예요. 예전에 한번 뭐 최익현의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며, 그리고 독립의군부의 의자가 있잖아요. 고종과의 의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종의 밀명을 받고 고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복벽주의를 이제 추진했다라는 거. 복벽주의. 자, 그 다음에 왕정을 복고시킨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부에 발송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한 뒤 이제 전국적인 의병운동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임병찬, 복벽주의, 국권 반환 요구서, 요거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요거 딱 만약에 힌트로 나오면 독립의군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인데요.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랑 좀 비교해서 달라요. 대한이 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죠, 현재. 대한민국. 그래서 민국을 원했어요. 국민의 국가. 공화정인 거죠. 자, 그래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는 거. 반대예요. 독립의군부는 왕을 올리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국민이 대표가 되는 공화정을 추구했던 거죠. 이러한 정신이 쭉 이어져서 임시정부도 민주공화정이 됩니다. 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주도했다라는 거. 박상진, 지금까지 박상진 관련된 뭐 사진이라던가 박상진을 설명하는 내용, 뭐 친일 보호들을 처단하고 의연금을 모금했다, 뭐 이런 것들 정말 자주 나왔어요. 대한광복회. 공화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군자금을 모금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이제 친일 보호들을 처단했다. 친일 보호를 처단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박용화, 친일 보호 박용화를 처단했다. 뭐 이런 게 또 사료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910년대 무장 독립투쟁. 요거는 좀 지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도대체 서간도가 어디고 북간도가 어디고 연해주가 어딘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서 고르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막 하와이가 정답이어서 하와이를 어딘지 알아야 되는 그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옆인 거 그 태평양 이제 건너가서 있고, 미국의 아래쪽이 이제 멕시코가 되겠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있는 섬. 자, 그리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좀 나누는 거를 지도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북부 쪽만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위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두만강이죠. 자, 그러면 압록강을 슉 넘어갔을 때 거기가 이제 바로 서간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 전체를 크게 이제 만주 지역으로 보고요. 예전에 간도라고 불렀던 이 백두산 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쪽을 좀 위쪽이다, 북간도다라고 불러요. 서간도, 북간도. 이제 간도 입장에서 좀 서쪽이다. 그래서 서간도라고 이제 흔히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북쪽으로 올라갔다, 북간도. 자, 그리고 이제 두만강이 있을 때 이쪽에 원래는 중국이랑 국경선을 대고 있었는데 연해주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여기로 내려오고 여기를 연해주라고 해요. 연해주.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의 위치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 서간도로 가겠습니다. 자, 서간도 쪽에서는 신민의 회원이었던 그 이회영 일가가 막 이제 돈을 막 600억을 플렉스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회영과 그런 신민의 그런 회원들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서간도는 신민회가 이제 주로 신민회 멤버들이 개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간도의 시옷, 신민회의 시옷, 사만보의 시옷,
시옷 연결해주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서로군정서까지. 신흥강습소도 시옷이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쭉쭉쭉 연결해주세요. 자, 이 서간도에는 신민회가 삼원보를 만들고 경학사라는 이 독립운동 단체 만들고요.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 신흥무관학교로 신흥 이어집니다. 자,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무관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무관을 양성하면 이제 그 군대가 서로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서 아시겠죠?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자, 이 북간도 쪽은 예전부터 많이 넘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정촌, 명동촌이 있었다. 여기서 별표. 자, 이상설이 만들었던 서전서숙, 상설, 서전, 서숙, 또 시옷이 두 번이 나오네요. 그래서 서전서숙, 이상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김야견의 명동학교 있습니다. 여기 명동학교 출신이 윤동주가 또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강단 너무 중요하죠. 중강단은 나철의 그 대종교를 중심으로 중강단을 만들어서 또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강단, 서일이 이끌었던 중강단, 또 이 중강단에는 김좌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좌진이 이제 북로군정서를 이끌게 되는 거죠. 북간도 북로군정서.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는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또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간도 북로, 서간도는 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키워드 2개 정도씩 서간도는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뭐 3원보 정도, 북간도는 서전서숙 중강단 정도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로군정서로 간다. 자, 이번엔 연해주로 넘어갈게요. 자, 연해주에는 뭐 직업을 권한다 이런 의미로 권업회가 있었습니다. 자, 권업회는 겉으로는 이러한 단체처럼 활동하는 직업을 권하는 단체 같았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 단체였던 거죠. 권업회를 만든 최재형, 그래서 권업회, 권업신문.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한광복군정부를 만들어요. 대한광복군정부, 이상설, 이동희, 정통영, 부통령. 이 대한광복군정부가 이제 대한국민의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국민의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연해주에다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연해주의 키워드는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주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주 지역은 막 사탕수수 농장이라던가 막 이런 농장 쪽에 일하러 이주를 많이 갔었습니다. 이미 1900년 초부터 한 1903년 정도부터 넘어갔거든요. 자, 미국 본토 지역에는 그러한 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들을 이제 이끌었던 뭐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대한인국민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 대한인국민회 멤버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야. 독립운동에 관련된 좀 그런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하자. 이 미국말 잘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친하니까 이제 이승만이 막 외교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실력 양성운동. 실력을 키워야 된다. 교육, 산업을 뭐 육성시켜야 된다. 박용만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결국 분열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안창호는 흥사단을 만들어요. 안흥. 자, 안창호, 흥사당, 호호호, 흥사단. 물론 신체호도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이걸 안흥찐빵으로 외우더라고요. 어쨌든 안창호, 흥사단. 그리고 박용만은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단이에요.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 그래서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하와이에서 만든다는 거.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진짜 잘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는 에네켄 농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애니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멕시코 그 애니깽. 그 애니깽 농장에서 이제 이 관련된 그 멕시코에는 숙모학교, 이근영이 만든 숙모학교가 있다라는 거. 멕시코 이근영의 숙모학교. 진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심플하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내용이 좀 다양하죠. 헷갈릴 수 있어요. 꼼꼼하게 여러분들 적어가면서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919년 3.1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연설을 해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들으라고 한 소리였냐면 독일의 식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세계대전에 진 패전국의 식민지한테 어필한 거였어. 근데 우리는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왜냐면 그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막차를 타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제 막차를 타서 1차 세계대전에 어쨌든 일본이 이제 가다만 연합군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일본도 그 이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승전국의 식민지라서 우리는 해당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거기 자극을 받아서 일본의 민족 자결주의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서도 막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파리강화회의와 관련해서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때 발표가 됐고, 또 김규식이 신한청년단 멤버였거든요. 김규식이 실제로 그때 청년이었어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신한청년단이었는데, 이제 김규식이 영어도 잘해, 프랑스어도 잘해, 언어 천재예요. 그래서 김규식이 이제 프랑스어고 되니까 파리 강화에 가서 우리의 독립을 요청하는 문서를 내자, 이런 식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간 김에 거기서 이제 파리 위원부 만들어서 또 외교에 힘씁니다. 자, 28 독립선언, 이것은 도쿄에서 일어납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심장이 도쿄에서도 28 독립선언을 이게 젊은 청년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국내에서는 만세를 못 부르냐? 3.1운동을 준비합니다. 자, 3.1운동을 1919년에 이제 준비하는데 이때 또 고종이 죽게 돼요. 고종의 인사는. 이때 고종 독살설이 돌았어요. 이 고종이 죽고 이제 염을 할 때 옷을 벗기고 이렇게 수의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부풀어 올라서 옷을 찢어야지만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었대요. 시신이 부푼 것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고종이 막 독살당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도니까 얼마나 원통해. 그래서 이 고종의 인산일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로 모이니까 그때 이제 3.1운동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 이제 모여있던 이런 학생들과 이제 민중들이 누군가가 만세 외치니까 만세 시위가 이제 막 전국으로 나중에 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일본은 아주 무력으로 탄압을 했다라는 거. 제암리 학살, 제암리 교회의 성인 남자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살겠다고 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그쪽 지역 제암리 고주리 일대를 불태우고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다. 그때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스코필드 박사가,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도 뭐 사진과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스코필드 박사의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스코필 이 박사가 세계에 알린 거죠. 이제 잡지에 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하고 막 제압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외국의 언론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야, 우리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3.1운동 끝나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암리 학살, 3.1운동도 이렇게 진압을 했다. 막 유관순 순국 관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의 이제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이제 뭔가 우리 독립에 대한 이 희망을 본 거야.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를 원래 이제 이 시기에 국내 한성정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있었죠. 자, 그리고 상하이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디다 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 만주에 새로 세우자, 싸우자 뭐 이러기도 했지만 외교로 일단 가보자. 그래서 상하이에 각국 영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죠. 그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이 결과 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정부도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를 했는데, 임시정부가 생기고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안착하는 힘을 얻는 뭐 그러한 과정인데요. 일단 이제 임시정부는 상하이로 통합을 했습니다. 자, 민주공화정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삼권 분립에 의거한 정부였다. 임시의정원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의회. 국무원은 행정부가 되겠고요. 법원은 사법부가 되겠죠. 삼권 분립에 의거한 그러한 정부였다. 임시의정원이라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제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요. 이게 1차 임시정부에서 1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개헌. 자, 그리고 이때 뭐 임시정부의 활동을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연통제, 비밀 연락망, 교통국은 그럼 비밀 연락망이 이제 연결하는 정보통신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첩보 이렇게 몰래 이제 편지를 연통제로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교통국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의연금이나 이런 독립공채를 연결한 이제 그 교통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임정으로 돌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연통제는 하나의 비밀 연락망 제도고요. 교통국은 기관이라는 거. 독립공채를 막 이렇게 마련하기도 하고 독립협회도 독립신문이지만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만들어서 외교에 힘쓰죠. 그런데 구미위원부를 담당했던 이승만이 주로 미국에서만 거주를 하고 국내 저기 상하이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이때 국제연맹에 청원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맡아줘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임시정부 모두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승만을 탄핵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대표회의를 또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임시정부에서는 임시 사료편찬위원회도 만들어요. 이 사료편찬위에서 또 활동한 인물이 이제 박은식. 박은식이 이런 한일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료 만들고 그리고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23년이 임시정부의 위기예요. 바로 국민대표회가 열립니다. 이 1923년 요 연도가 국민대표회도 열린 연도지만 신채훈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을 또 그 의열단의 행동강령으로 만들어준 연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때 창조파, 신채훈, 거봐, 내가 군대 양성해가지고 투쟁, 무력으로 싸우자고 했잖아. 그렇게 신채훈은 창조파, 안창호는 조금만 개조를 하자.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창조파, 개조파가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결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임정을 나가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 임정고수파. 임정을 일단 유지하자. 임정고수파 김구, 이동영 선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힘이 약해지고 이제 한창 위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임정의 2차 개헌으로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대통령제를 했더니 너무 대통령이 독단으로 하더라. 우리 원래대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 이 국무령은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무령제로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근데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승만을 탄핵한 뒤 임정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올리죠. 요 박은식이 임정의 2대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은근히 박은식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은식은 뭐 국혼을 중시했다, 임정의 2대 대통령이었다, 뭐 대한노인단 멤버기도 했다, 뭐 그런 게 박은식 설명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박은식은 이미 이때 노령이었기 때문에 곧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은식은 임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2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무령 중심제로 바꾸고 초대 국무령 이상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27년에는 이때는 임시정부가 정말 의원금도 모자라고 진짜 임시정부가 제일 힘들 때는 제가 이제 임시정부 이제 투어를 실제로 저기 중국 가서 했는데요. 여관방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열악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표다 이런 느낌으로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예요.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그럼 임정이 이제 세 번째 개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로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임정이 지금 위기고 뭔가 임정이 딱 이렇다 할 딱 이런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도대체 독립은 언제 되는 겁니까? 임시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원망의 편지가 오는 거야. 왜냐면 의원금을 계속 보내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뭔가 이게 우리가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뭔가 이런 독립의 희망을 줘야겠다. 국내에 희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요. 1919년에 김원봉의 의열단이 만들어지고요. 1931년에 김구의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한인 애국단 의거활동 2명, 이봉창, 윤봉길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로 가가지고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폭탄이 불발됐어. 그래서 그냥 그 마차의 말만 좀 다칠 뿐. 이제 일왕이 별로 다치지 못했어요. 이제 뭐 제거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윤봉길 때는 폭탄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이때 도시락 폭탄, 수통 폭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 그 의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한인 애국단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0년대에는 이제 임정이 이제 좀 안정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고 윤봉길 의거가 1932년에 있은 뒤로 임정이 이사를 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는데 프랑스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으니 더 이상 보호 못 해준다. 방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옮겨요. 막 항저우로 옮기고 막 이제 막 류저우로 갔다가 막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충칭
그러니까 충칭 지역이 지금의 이제 중국의 그 중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매운 거 좋아하는 그 사천성 근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충칭에 이제 안착을 하게 돼요. 충칭 임시정부가 제일 크고 그 유명한 그 계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김구가 이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주석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네 번째 개헌을 하게 되는 거죠. 주석제는 뭐 기존에 이런 국무총리 하는 일은 똑같지만 좀 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주석제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주석제로 바꾸고 임정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으로 통합을 하고 또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그리고 대표적인 임정의 군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죠. 한국광복군 아주 중요해요.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만들었다.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도 있겠다. 이제 일본하고 싸우겠다. 선전포고하기 전에 이제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는 이런 나라 세우겠다. 민주공화제를 추구하겠다. 정치, 교육, 경제, 균등을 추구하는 삼균주의에 의거한 그러한 국가를 만들겠다.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하고 그 다음에 대일선전포고합니다. 일본하고 싸우겠다.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과 싸우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이게 1941년.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1941년에 대일선전포고하기 직전 일본이 진주만 습격작전을 합니다. 바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막 선을 넘은 거야. 막 태평양을 다 차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일선전 포고하고 일본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943년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실제로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하면서 연합군하고 같이 이제 막 공을 세우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4년 마지막 임정의 5번째 개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석, 부주석제. 이제 임정이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석, 부주석, 김구, 김규식. 이 김구와 김규식은 나중에 둘이 이제 1948년에 남북협상을 하러 가기도 하죠. 1948년 4월에 이 남북협상 또 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45년에 이제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이때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국내 진입하려고 하는 정진군을 막 만들고 다 준비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이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막 이런 백범일지 이런 글이 있어요. 아, 일본이 항복이라니.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미국 OSS 부대와 정진군 막 국내 진공작전 다 계획을 하고 막 한국광복군 막 좀 최대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독립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도와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그 뒤로는 냉전의 피해, 미군정, 소군정 이런 식으로 38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임시정부가 지나온 발자취를 쫙 정리해봤는데 내용이 많죠. 그럼 여기가 기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보통 임시정부의 활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부분 1940년대 많이 나와요. 한국광복군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했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 만나요. 안녕!